안녕하십니까. 영화 속에서 만나는 역사 이야기. 오늘은 영화 광해입니다. 광해는 2012년에 제작되었고요. 상영 시간은 130분, 2시간이 넘네요. 그리고 출연하신 배우로는 이병헌, 그리고 류승룡, 한효주, 김명곤 이런 분들이 출연하셨던 영화인데요. 이병헌 이분은 이 영화에서 1인 3역, 실제 광해 역할, 그 다음에 하선이라고 하는 만담꾼인데요. 만담꾼의 역할, 그리고 만담꾼이면서 광해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역. 그러니까 1인 3역을 담당하셨던 배우고요. 여기 류승룡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한 6년쯤 전인 것 같은데 인상 깊게 본 영화였어요. 명량이라고 임진왜란에 대한 영화였었는데 시간이 7월쯤이었나 방학 때 시간이 좀 있어서 혼자 오랜만에 본 영화였죠. 그랬는데 또 친구를 만나서 또 꼭 보고 싶다고 해서 한 영화를 2번이나 본 그런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일본 사람 역할로 나왔어요. 어떤 배우인지 몰랐었는데 그때 무척 인상 깊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광해에 여기에 등장하시죠. 이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영화는요, 광해군 때에 있었던 인물들, 이제 실존 인물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존 인물의 이름을 좀 살짝 바꿔서 나오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서 보이지 않는 15일간의 시간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첫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닮은 자를 구하라. 해가 저물면 편전에 머물게 하리라. 광해 8년 영모의 소문이 흉흉하니라고 하면서 길게 여기 보이는 건물 어디인지 여러분 짐작되시죠? 종묘예요. 눈 덮인 종묘의 모습인데 이런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임금님의 밥상 수라상인데요. 광해가 실제 광해예요. 임금 광해, 조선의 임금 광해가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수라상에 맛을 보는 김이 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수저가 변하는 거죠. 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임금님 밥상, 수라상의 음식을 미리 이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때 은수저를 주로 사용했죠. 저도 어렸을 때 돌 100일 이럴 때 받았던 은수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은수저는 독이 있으면 색이 검게 이렇게 변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계란의 노른자 이런 부분, 황이 들어있는 부분에 닿아도 색이 변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독이 있다는 의심을 하게 돼요, 광해가. 그럼 이 광해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해의 아버지는 선조신데요. 선조의 할아버지는 중종 임금님이에요. 중종 임금님은 부인이 12분이나 계셨는데 그 중에 후궁이죠. 후궁 중에 아들, 그분이 이제 덕흥대원군, 이분이 선조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덕흥대원군은 아들이 이제 여러 있었는데 선조는 덕흥대원군의 3번째 아드님이죠. 사실 이 선조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힘든 신분이었죠. 아버지는 후궁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큰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인데 선조가 왕이 됩니다. 직접적인 이유로는 명종 임금님이 이제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어서 왕실의 사람들 중에 대를 이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죠. 여러 군들,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중에서 하성군이 명종의 마음에 들게 된 거죠. 이야기로는 명종께서
본인이 쓰고 있었던 그 익성관, 그 매미 모양의 날개 같이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익성관을 이제 내려놓고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머리가 크기가 어떤지 한번 써보라고 하죠. 이제 다른 그 분들은 이제 썼죠. 한 번씩 써보라고 하니까 쓰는데 하성군만이 쓰지 않고 감히 쓸 수 없다. 전하에 그것을 본인이 쓸 수 없다고 하죠. 이제 이런 말 때문에 그 명종과 명종의 그 부인의 마음에 들어서 후에 그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죠. 이 선조임금님은 그 본인이 그 적자로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일종의 그런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선조임금님은 본인은 그 자신의 그 부인 왕비 그 정비에게서 그 낳은 아이로 후대를 잇고 싶은 다음 왕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었죠. 선조임금님은 그 첫 번째 왕비님이 의인왕후신데 이분이 그 자손이 없어요. 그 사이에서. 그런데 후궁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 후궁들 속에서 공빈 김씨 그리고 임빈 김씨가 있는데 특히 공빈 김씨를 무척 아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분한테 임해군 그리고 지금 오늘 영화의 주인공이신 광해 이렇게 두 아드님을 얻게 되는데 광해를 낳고 그 산후조리 이런 것이 좀 산후조리를 잘 못하고 또 병을 얻으셔서 공빈 김씨는 광해가 2살 즈음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임빈 김씨에게서 또 선조가 무척 아낀 신성군, 정원군 이런 아들들이 나오죠. 의인왕후한테는 그 왕비에게는 자식이 없고요. 그래서 광해가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나중에 후에 임목왕후를 얻게 됩니다. 그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조금 복잡한 그런 상황에 광해가 왕이 됩니다. 사실 광해를 선조께서는 끝까지 그 세자책봉을 안 해요. 이제 다른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은 조금 그 행실의 문제로 이제 그 세자에서 제일 그 중에서는 가장 그 후궁의 자식 중에서는 제일 큰 아드님이었기 때문에 세자 책봉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행실의 문제로 이제 제외되고 이제 광해군이 유력한 그 세자로 책봉되는 거에 유력한 그 아들이었는데 계속 미루는 거죠. 왜냐하면 후궁의 아들 아닌 정비에게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선조께서는 이제 그 피난을 가게 되시죠. 그리고 그 피난길에 광해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분조라고 나와 있는데 18살에 이제 분조라고 하는 것은 조정을 이제 둘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선조 임금님은 임빈 김씨의 그 아들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의주 쪽으로 떠나고 그리고 세자는 이제 조선 한양을 이제 지역을 지키게 하는 거죠. 이런 그 임진왜란 때 분조 상황에서 세자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할 상황에서 세자 책봉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7년 정유재란 임진왜란 합쳐서 7년간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그 중에 식량을 이제 이 여러 곳에 전쟁에 유리하도록 조달한다거나 아니면 그 병사들을 이제 곳곳에 이렇게 배치하기도 하고 격리하기도 하는 그런 7년 전쟁 임진왜란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직접 전장에 나서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그 세자죠. 그런데 그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거의 10여 년 동안
그 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왕비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3년상을 치른 후에 새로운 왕비를 맡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임목왕후예요. 그때 당시에 선조 임금님의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50대 초반, 51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19살에 그 임목왕후 김씨를 맞이합니다. 19살. 그런데 곧 회임을 해요. 임목왕후가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죠. 영창대군입니다. 좀 놀라운 것은 50이 넘었다고 했죠. 그런 선조께서 19, 20인 그 왕비와 이제 생산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요즘으로 봐도 참 드문,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 뒤에는 허준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허준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그동안에 선조 임금님을 건강이나 뭐 아니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보필을 많이 하신 허준의 탁월한 의술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 당시 허준은 선조의 어의였습니다. 광해군이 어려서 아플 때 목숨을 살려준 그런 분위기도 해요. 다시 영화 광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해 8년 독이 든 수라를 받은 광해. 지금 조금 전에 본 임목왕후가 낳은 아들 영창대군. 영창대군의 2살, 3살이 채 안 됐을 때 선조가 돌아가십니다. 뒤를 이어서 광해가 왕이 되었는데 늘 영창대군과 영창대군의 어머님, 그러니까 광해의 새 어머님이신 거죠. 그런데 광해보다도 나이가 10살 이상 어린 그런 어머님이에요. 거의 뭐 20살 가까이 10살 이상 많은 그런 어머님, 그리고 동생인데 그 두 세력이 광해의 왕 정통성에 있어서는 영창대군이 광해보다는 대군이죠. 광해는 군이고, 그래서 늘 위협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즉위 후에, 광해가 즉위 후에 영창대군을 증살이라고 하죠. 강화도에 위리 안치했다가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임목 대비 어머님, 새 어머님이긴 하지만 새 어머님을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에 위패시키는 그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의 나라죠. 그런 유교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신하들의 비난을 받고 나중에 광해가 폐위되는 빌미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어머님께 불효를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일이니, 광해는 여러 가지 영모의 고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은 왕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런 좀 혼란스러운, 그리고 위태위태했던 왕위 계승 과정에서 광해는 많은 의심을 하게도 되고 마음적으로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독이 든 수라를 받게 된 것이죠. 사실 독이 들어있던 것 아니지만 독이라 의심되는 그런 수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나와 닮은 자를 찾아라. 광해 8년에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어떤 모티브로 해서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좀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도승지는 정삼품의 당상관이라는 고위 관련인데요. 도승지 역할을 맡은 것이 류승룡인데 실제 여기에서는 허균으로 나옵니다. 허균, 홍길동전을 지은 선조 광해군 시기에 살았던
실존 인물 허균이 등장하죠. 이름이 허균이에요. 승정원의 우두머리 관직인 도승지 역할로 등장하고요. 왕의 광해 최측근에 있는 분이죠.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닮은 자를, 자신의 대역을 시킬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죠. 그때 그 눈에 띈 게, 도승지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하선입니다. 하선은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무척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생의 이제 치마폭을 들추고 양반의 이제 비율을 맞추고 그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이제 하선인데 그 만담꾼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만담꾼.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흥도 돋구고 하는 그런 이야기꾼, 만담꾼인데 조선시대에는 좀 특별한 직업들도 있었어요. 그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름들, 직종, 매파, 중매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혼담이나 혼사 이런 걸 연결해주는 사람들. 또 여리꾼이라고 있어요. 여리꾼은 입회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현이나 뭐 이런 곳에 그 시장에서 그 손님이 오시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그 가게들은 가가라고도 하는데 그 가게들은 물건을 앞에 이렇게 내놓고 팔거나 그러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 건물 안에 이제 가게 안에 물건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시장에 오면은 어느 가게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손님을 이제 뭘 필요로 하는지 하는 그 손님을 그 물건이 있는 곳에 모셔다 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거나 이제 수고비를 받거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리꾼이라고 한대요. 또 웃음 내시도 있었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 내시들 중에 웃음 내시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월천꾼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답니다. 좀 그 개천이나 여우를 건너주는 사람인데요. 그 양반들은 그 신발이나 양말을 벗고 버선을 벗고 물에 발을 담그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장마나 홍수나 이렇게 물이 좀 개천이나 여울에 물이 찼을 때 업어서 건너주는 사람을 월천꾼이라고 해요. 또 봉바지라는 직업도 있었는데 매를 써서 꿩을 잡는 그런 사냥꾼을 봉바지라고 해요. 이 역관은 잘 아시죠? 통역하는 중인 출신이었는데 역관도 있습니다. 왕이나 대신에게 통역을 했던 주로 그 조선시대에는 그 중국어 또 여진의 말 이런 것들을 통역하는 역관 또 일본 외나라와의 그 통역을 해주는 역관이 있었고요. 고려시대 때는 몽골어를 하는 역관이 있었다고 하기도 해요. 이 만담꾼 하선이 광해와 똑같은 이제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선이 궁으로 들어오죠. 그 하선은 왕이 그 편전 혹은 쉬는 그 침소에 있을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그 왕 대역으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광해가 왕 대역으로 쓰려고 궁으로 데려온 거죠. 이거는 내 품에서야 편히 쉴 수 있구나. 이거는 안계시라고 하는 상궁이 있어요. 안상궁인데 안상궁에게 실제 왕 광해가 자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광해는 잠을 잘 못 이루었던 것 같아요. 이 안상궁의 처소에서 왕비나 왕비 아니면 본인의 처소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안상궁의 처소에서 잠을 자면 푹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안계시가 안상궁이 광해에게 주었던 차에는 양귀비, 그 아편이죠. 양귀비의 그 아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왕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계획적으로 아편 그 약을 썼던 거죠. 이제 자꾸 중독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광해가 쓰러집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봤던 이 안계시는 원래 그 실제로 계시라고 하는, 계시는 한자말로 쓰면 개똥인데요. 김계시라는 분이 광해 그 일기에 나옵니다. 그 계시는 그 나인이죠. 그때 나중에 이제 후궁인데 이제 그런 다른 후궁과는 좀 다르게 실무에 밝았던 후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해의 여러 가지 일을 그 마음을 심중을 읽어서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으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광해가 인조반정으로 쫓겨날 즈음에는 그 인조 편에 서서 광해를 배신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안계시로 등장해요. 원래는 이제 김계시인데 광해가 쓰러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선이 광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원래는 광해가 하선을 찾았을 때는 그 일주일에 뭐 4일에 한 번씩 와서 궁에 와서 그 왕의 그 자리를 대신해 달라 이런 그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광해가 쓰러지니까 실제 늘 항상 있어야 되는 왕의 대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궁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왕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시대 왕들의 하루는 생각보다 무척 그 타이트했어요. 보시면은 4시에서 5시 사이에 주로 일어난다고 하세요. 4시나 5시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문안을 드리죠. 왕실에 계시는 윗 어른께 문안을 드리고 식사하시고 아침에 또 공부합니다. 아침에 공부 한번 하고 그리고 나란 일을 보시고 또 점심에 또 공부하시죠. 점심에 공부하시고 또 밖에 이제 여러 그 군졸들이나 그 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시고 또 저녁에 또 공부하십니다. 저녁에 공부하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 문안을 드리고 그 대왕 대비전이나 이런 곳에 저녁 문안 드리고 또 올라온 상소문을 읽고 이제 쌓여있는 상소문들을 읽고 대부분 10시가 넘어서 11시 즈음에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취침을 하시고 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는 왕의 하루는 그 무척 힘든 그런 하루죠. 이런 역할을 그 하선, 광해 역을 맡은 하선, 만담꾼 하선이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무척 재미있는 코믹한 장면이었는데요. 하선이 그 생리적인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무척 급한 상황이 되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매화틀 혹은 매우틀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시는 보이는 이 속 안에 그 네모나게 생긴 상자 속 안에 그 이제 좀 길쭉하게 생긴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매우틀인데 여기 앉으셔서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볼일을 보는 시중을 드는 사람이 이제 복이 나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왕께서 큰 일을 보시면 매우를 이렇게 놓으시면 그걸 이제 닦아드려야겠죠. 근데 대부분 비단 천으로 닦았다고 해요. 이제 닦아드리기도 하고 이러는 나인이 복이 나인인데 여기에서 시원하게 이제 변을 보시고 있을 때 그 옆에 많은 나인들이 엎드려서 경하드리옵니다 전하 이런 말을 해요. 경하드린다고 무척 당황스러웠겠죠. 임금님은 그 본인 혼자만의 몸이 아니죠. 그래서 늘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주무실 때나 아니면 이런 용변을 보실 때나 늘 곁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임금님 원래 그 왕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상적인 그 예를 들자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세자 교육을 받고 또 왕이 되시고 궁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 곁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지는 않죠. 그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왕비님 일반 그 궁이 아닌 곳에서 살고 계시다가 13살 혹은 뭐 8살 뭐 19살 심지어는 이렇게 되셨을 때 궁에 들어와서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 나인들이나 이런 늘 혼자 계시지 않는 옆에서 누군가의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곳에서 그 일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간 그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죠. 예, 심지어 잠자리까지도. 예, 그렇고요. 이제 그 광해 왕이 된 하선이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라의 그 진수성찬 그 산의 진미가 있는 수라상을 받고 하선은 그 남김없이 다 먹죠. 예, 그런데 그 수라에 올라온 음식들을 그 수락관에 있는 그 나인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걸 알고 왕이 드시고 나서 남은 것을 나눠 먹는다는 걸 알고 그 후로는 다 먹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만 드시면서 이렇게 물어요. 기미 나인한테 그 맛을 보는 그 기미 상궁 아래에 있는 나인한테 묻습니다. 팥죽이 맛있다고 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물어보죠. 그때 이런 그 잘못된 그 조선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기미 나인이 이제 궁에 들어온 내력이에요. 아버지는 그 세금을 못 내서 곤장을 맞고 나중에 크게 화근이 돼서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동생은 변방의 노비로 팔려갔다. 본인도 이렇게 궁에 들어와 나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죠.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산물을 바치는데 예를 들자면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는데 전복을 특산물로 내라는 거죠. 그러면 전복이 없으니까 전복을 사야겠죠. 근데 강원도 산골에 사는 그 백성이 어찌 전복을 이렇게 세금으로 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사준다고 하면서 이런 방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선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또 이 그 영화에 윤대, 상참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윤대는 그 신하들이 대신 그 각사의 책임자들이 매월 3번씩 임금님에게 직무 보고하는 것을 윤대라고 하고요. 상참은 그 임금님이 하명하는 임금의 교지를 내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윤대, 상참 이런 것들을 하선이 수행하는데 생각보다도 무척 그 현명하고 적절하게 이런 자리를 해서 그 자리를 수행합니다. 잠깐 여기 그 영화를 보실 때 눈여겨 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면 왕의 복장 한번 보세요. 왕의 복장을 보시면은 거기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무 대신들의 복장에는 가슴 쪽에 흉배라고 하는데 거기에 학 혹은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요. 또 다른 동물도 있기도 한데 왕의 복장은 용이 그 가슴에 용의 그 문양이 있다고 했는데 용을 둘러싼 그 모양이 동그란 원 안에 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 대신들은 가슴에 그 네모진 모양 안에 학이나 호랑이 그 문양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동양 사상에 천원지방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왕은 하늘이시고 이제 문무 대신은 땅에 비유한 것이기도 해요. 이 상참에서 그 광해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선 그 왕이 된 그 하선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 도승지가 적어준 내용이죠. 그 내용 중에 호패법을 부활하고 대동법을 시행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패법은 일종의 그 신분증 같은 것이에요. 호패는 이 호패라고 하는 것은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가지게 되는 건데요.
어떤 그 군역이라든가 세금 이런 거, 그러니까 백성의 그 인구 동향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고려 말쯤에 들어온 건데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의 아버님인 태종 때 시행되죠. 그 이제 중앙집권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나라의 그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동태를 잘 살피기 위해서 했었던 법이고요. 대동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납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그 나쁜 점을 그 보완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여러 가지로 내지 말고 쌀로 통일해서 내라, 이런 그 좋은 취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반대하죠. 특히나 뭐 양반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거의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완벽한 대동법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박납의 폐단, 뭐 쌀로 통일해서 세금을 내라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토지를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그 토지에 해당하는 땅을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그 광해일기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이거는 실제 광해일기에 나오는 건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가운데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고 굶주린 자들은 착실히 도와주어 목숨을 잃는 자가 없도록 하여라 라고 광해일기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광해군 일기, 광해군은 실록이라고 하지 않고 광해군 일기라고 하죠.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 광해는 그 어떤 그 여러 번의 국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실제 광해 시절에 그 반역을 도모한다는 고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일종의 상소문 같은 거죠. 그런 청원 같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 왕이 직접 그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지 않는데, 광해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임금 국문은 국왕의 명으로 영모나 강상, 범죄 등의 중죄인을 직접 신문하는 걸 국문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임금께서 직접 하시면 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종류에는 태장, 도, 유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형벌 중에서 그 장 있죠, 장. 곤장을 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전번에 세종은 80대 곤장을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5가지의 형벌 중에서 마지막인 그 사는 사형인 거죠. 제일 그 강도가 그 높은 그런 형벌입니다. 여기 국문하는 현장에 그 이제 나와요. 거기 왕비의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오라비를 국문하게 돼요. 그 영모를 꿰었느냐 하면서 국문하는데, 죄가 없음을 직접 광해가 그 백성들, 그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이 즈음에 왕의 정체, 광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하선의 정체를 의심하는 눈길이 여럿, 그리고 또 어떤 그 거친 손이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궁 안에서도 평소에 광해의 그 전하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왕비도 의심합니다. 가슴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왜 광해의, 그러니까 실제 왕의 가슴에 상처가 났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광해는 7년 동안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신하들 그리고 군인들과 군사들과 함께하죠. 그때 그 화살을 맞은 그 흔적이 있는 곳으로
영화에선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왕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그런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비한테 들켜요. 없다는 걸. 그리고 또 끝내는 다른 신하들, 그 광해를 내쫓으려고 하는 신하들에게도 표적이 됩니다. 이때 광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 광해군 때 있었던 중립외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명나라가 후금과의 전쟁에서 우리 조선에 2만의 병사를 요구합니다. 2만 명의 백성들을 군사를 명나라로 보내서 후금과 전쟁하게 하라는 거죠. 그때 광해군은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일단 가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고 이제 상황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후금 그거는 실제 상황이고 영화에서는 홍문관 교리에게 쓰라고 하죠. 후금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명나라의 명으로 군사를 보내기는 하지만 우리는 후금과 전쟁할 뜻이 없으니 잘 돌려보내달라라는 글을 쓰게 해요. 서신을 쓰게 해요. 대신들은 모두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신의를 저버리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 나라 백성이 백갑절 소중하오라고 하면서 이만의 내 백성들을 지압이라 부르는 내가 왕이 어찌 사지로 넣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죠. 이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도승지라든가 아니면 상선 대신들은 감동을 받아요. 가짜 광해이긴 하지만 하선이 왕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 이런 것을 느낍니다. 감동받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조판서는 영창 그리고 임목대비 서인의 편에 섰던 광해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가짜다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선의 몸에 화살 맞은 자국이 있는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옆에 신여상궁이라고 제가 썼는데 신여상궁은 왕의 최측근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측근에서 늘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없다. 화살 맞은 흔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죠.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해의 이야기, 만백성의 아버지 광해의 백성을 살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허균은 마음이 움직여요. 도승지. 그래서 승정원에서 일기를 빼냅니다. 그동안 하선이 광해 역할을 하면서 했었던 일들이 적힌 승정원 일기를 빼내서 그걸 실제 광해에게 갖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이에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실제 광해하고 대역을 했던 하선을 바꿔놓은 거죠. 이조판서 박충서가 실제 가짜이다라고 밝히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 두 사람이 바뀌어요. 극적으로. 그러면서 반전이죠.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요. 영화에서. 그러면서 광해를 끌어내리려 했던 세력들은 이제 역도가 돼서 포박당하게 됩니다. 무척 통쾌한 장면이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실제 임금이신 광해는 하선을 없애라고 해요.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런데 도승지, 허균 이름으로 나왔던 도승지는 몰래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하선을 궁에서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하선이 무사히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도승지는. 그리고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슬픔이 좀 담겨있는, 아쉬움이 담겨있는, 실제 광해보다 대역을 했던 하선의 마음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왕 같았던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허균이. 이렇게 영화는 끝나는데요.
제가 다른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 영화에 허균, 도승지 허균이죠. 이듬해 8월 역성혁명을 꾀한 죄로 참수. 그리고 광해는 5년 후에, 그로부터 5년 후에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허균은요, 이 영화 말고 참수당해요. 참수는 아니고 사지 거열형이라고 해서 그 사지가 찢기는 그런 형벌을 받고 역모를 꾀했다는 죄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데, 교묘하게 그때 당시 도승지가 허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것을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 감독님이나 글을 쓰신 분이 역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광해는 땅을 가진 이들에게만 조세를 부과 제 백성을 살리려 명과 맞선 최초의 조선 왕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척 인상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또 광해의 인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